이건 뭡니까? 왜 이렇게 많은 사진을 가져갑니까? 신의주 세관. 검사관이 여동생 가방에서 가족사진 12장을 꺼내들었습니다. 돌아올 생각이 없는 겁니까? 심장이 멎는 줄 알았습니다. 걸리면 끝입니다. 우리 가족 넷 모두 정치범 수용 소행입니다. 아버지 손이 떨리고 있었어요. 검사관의 눈빛이 의심으로 가득 찼습니다. 바로 그때 아버지가 봉투를 슬쩍 검사대 옆에 놓았습니다. 미화 500달러. 제 이름은 김소희, 23살. 남조선 영상을 담은 USB 하나 때문에 지금 저는 북한을 탈출하고 있습니다. 시작 전에 구독과 좋아요는 저 같은 사람에게 큰 힘이 됩니다. 모두 무료이니 부담 없이 응원 감사드립니다. 2024년 3월 15일 평양의 봄은 여전히 차가웠습니다. 저는 김일성 종합대학 국제정치학과 3학년 23살 김소희입니다. 대동강변 광복거리 고급 아파트 17층에서 눈을 뜹니다. 창밖으로 보이는 평양 시내는 깨끗하고 정돈되어 있었죠. 하지만 어딘가 공허했습니다. 아버지 김성진은 당 중앙위원회 조직지도부 부장입니다. 매일 아침 6시 30분이면 검은색 승용차가 아버지를 모시러 옵니다. 어머니 박연아는 평양예술단 수석 성악가로 수령님 생신 행사 때마다 무대에 섭니다. 18살 여동생 소연이는 제1고등중학교 6학년 성적 우수 학생입니다. 우리 집 식탁엔 언제나 흰쌀밥이 있었습니다. 고기 반찬도 주 3회는 올랐어요. 평양 시민 대부분이 배급에 의지할 때 우리는 특별 공급을 받았습니다. 특권이었죠. 하지만 그 특권이 때로는 감옥처럼 느껴졌습니다. 매일 아침 7시 아파트 복도 확성기에서 혁명가요가 흘러나옵니다. 백두산 줄기줄기 피어린 자욱 같은 노래를 듣지 않은 날이 없습니다. 대학 강의실에선 수령님의 혁명 역사를 배웁니다. 토요일이면 김일성 광장에서 집단체조 연습, 일요일이면 생활총화 시간. 그런데 이상했습니다. 왜 우리는 남조선 드라마를 보면 안 되는 걸까요? 왜 중국 휴대폰은 압수되는 걸까요? 왜 인터넷은 인트라넷 뿐일까요? 질문들은 늘 목구멍에서 멈췄습니다. 입 밖으로 내는 순간 반동이 되니까요. 그날 오후 4시 기숙사 복도에서 친구 은혜를 만났습니다. 그녀는 평소와 달리 안색이 창백했어요. 주위를 살피더니 제 손을 꽉 잡았습니다. 소희야, 잠깐 화장실로 와. 화장실 칸막이 안. 은혜는 주머니에서 작고 검은 물건을 꺼냈습니다. USB였습니다. 8GB짜리 검은색 USB. 이거 절대 걸리면 안 돼. 혼자 있을 때만 보고 나면 바로 태워버려. 알았지? 은혜의 목소리는 떨리고 있었습니다. 저는 USB를 받아 주머니 깊숙이 숨기며 물었습니다. 이게 뭔데? 진실이야. 우리가 모르는 진실. 은혜는 그 말만 남기고 황급히 사라졌습니다. 손바닥 안에 작은 USB. 무게는 몇 그램에 불과했지만 그날 밤 제 인생 전부를 바꿀 줄은 그땐 몰랐습니다. 그날 밤 11시 15분 기숙사 룸메이트 정민은 당 생활총화 때문에 늦는다고 했습니다. 저는 문을 2번 잠그고 커튼을 쳤습니다. 낡은 노트북을 켰습니다. USB를 꽂는 손이 떨렸습니다. 파일 목록이 뜹니다. 1988 서울 올림픽, MP4 명동거리 2023, MP4 이마트, MP4 자유의 거리, MP4 심장이 터질 것 같았습니다. 볼륨을 최소로 낮추고 첫 번째 영상을 클릭했습니다. 화면 가득 펼쳐진 서울 올림픽 개막식. 7만 명의 관중이 환호합니다. 형형색색 불꽃이 하늘을 수놓고
사람들은 웃으며 박수칩니다. 이건 우리가 배운 미제의 식민지 남조선이 아니었습니다. 이건 굶주리는 남조선 인민이 아니었어요. 두 번째 영상, 명동거리. 밤인데도 대낮처럼 밝습니다. 네온사인이 빛나고 사람들은 자유롭게 걸으며 웃습니다. 누구 하나 감시하지 않습니다. 젊은이들은 화려한 옷을 입고 커피를 마십니다. 평양 청년동맹에서 금지한 바로 그 자본주의 문화였습니다. 세 번째 영상, 슈퍼마켓. 저는 그만 소리 없이 울음을 터뜨렸습니다. 끝없이 쌓인 과일들, 붉은 사과, 노란 바나나, 오렌지. 고기는 종류별로 진열되어 있고 빵과 과자는 한 벽면을 가득 채웁니다. 평양 특권층인 저도 저런 풍요는 본 적이 없었습니다. 거짓말이야. 다 거짓말이었어. 23년간 배운 모든 게 무너졌습니다. 위대한 수령님, 주체사상, 남조선 해방. 모두 거짓이었습니다. 제 눈에서 눈물이 멈추지 않았습니다. 바로 그때였습니다. 철커덕, 문 여는 소리. 소희야, 총화 일찍 끝나서. 정미가 돌아왔습니다. 그녀는 노트북 화면을 봤습니다. 서울거리 영상이 선명하게 재생되고 있었습니다. 저는 황급히 노트북을 덮었지만 이미 늦었습니다. 지금 뭐 본 거야? 아무것도 아니야. 그냥 자료. 남조선 영상이었어. 내가 똑똑히 봤어. 슈퍼마켓이었잖아. 정민은 뒤로 물러섰습니다. 그녀의 얼굴이 창백해졌습니다. 아니, 창백한 게 아니었어요. 정미의 눈빛은 차갑게 굳어 있었습니다. 소희야, 미안해. 나 이거 보고해야 돼. 정미야, 제발. 나 죽어. 우리 가족 다 죽는다고. 너 내 입장도 생각해봐. 내가 알고도 신고 안 하면 나도 연자제로 끌려가. 우리 부모님도 동생들도. 정민은 돌아서서 나갔습니다. 저는 바닥에 주저앉았습니다. 온몸이 얼어붙었습니다. 사흘 뒤인 3월 18일 오전 10시 국가보위부 사분과 출두 통보서가 날아왔습니다. 혁명화 대상, 반동문화 유포 혐의. 제 인생은 그렇게 끝나고 있었습니다. 3월 16일 새벽 2시 저는 떨리는 손으로 아버지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아버지는 당 중앙위원회 회의 때문에 평양 시내 숙소에 계셨어요. 아버지, 저 큰일 났어요. 목소리가 떨려 제대로 나오지 않았습니다. 아버지는 침착하게 물었습니다. 무슨 일이냐? 천천히 말해봐라. 남조선 영상을 봤어요. USB에 있던 거. 룸메이트가 보고했어요. 사흘 후에 보위부 출두래요. 전화기 너머로 긴 침묵이 흘렀습니다. 10초쯤 지났을까요? 아버지의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평소와 달리 떨리고 있었어요. 3대 연좌제다. 우리 가족 전부 끝장이야. 아버지, 저 혼자 갈게요. 가족들은 안 돼. 넌 모른다. 내가 끌려가면 우리 모두 정치범 수용 소행이야. 나도 엄마도 소연이도. 아버지의 목소리에서 처음으로 공포를 느꼈습니다. 당부장이라는 권력도 15년간 쌓은 충성도 아무 소용없다는 걸 아버지는 알고 있었습니다. 집으로 와라. 지금 당장. 새벽 3시 저는 택시를 타고 집으로 달려갔습니다. 거실엔 이미 가족 넷이 모여 있었습니다. 어머니는 눈이 퉁퉁 부어 있었고 여동생 소연이는 겁에 질린 표정이었어요. 아버지가 입을 열었습니다. 평양 내 탈출은 불가능하다. 유일한 방법은 출장을 위장하는 거야. 출장이요? 중국 단독 무역 시찰. 내 직권으로 가족 동반 허가를 받을 수 있어. 하지만 시간이 없다. 이틀 안에 모든 걸 준비해야 해. 어머니가 떨리는 목소리로 물었습니다. 여보, 정말 이 길밖에 없어요?
우리 친척들은 어떻게 되고요? 당신 오빠, 내 형들 모두 처벌받을 거요. 하지만 지금은 우리 딸들을 살려야 해요. 아버지는 책상 서랍에서 작은 수첩을 꺼냈습니다. 거기엔 중국 브로커로 의심되는 인물들의 연락처가 적혀 있었어요. 만일의 사태를 대비해 몇 년 전부터 준비해뒀다. 이 번호로 연락할 거야. 새벽 4시 아버지는 중국 심양의 한 번호로 전화를 걸었습니다. 짧은 대화 끝에 금액이 정해졌습니다. 4인 5만 달러. 우리 집 전 재산을 합쳐도 3만 달러가 고작이었습니다. 부족한 돈은 내가 당 기밀 정보로 메우겠다. 아버지의 목소리는 단호했습니다. 배신자가 되는 순간이었습니다. 3월 17일 오전 9시 아버지는 중앙위원회에 긴급 무역 시찰 보고서를 제출했습니다. 출장 기간은 사흘, 동행자는 가족 3명. 기적처럼 승인이 떨어졌습니다. 내일 오후 5시 평양역 출발이다. 짐은 최소한만 챙겨라. 의심받으면 안 돼. 우리에게 남은 시간은 32시간. 돌아올 수 없는 다리를 건너기까지. 3월 18일 오후 5시 10분 평양역. 우리 가족 넷은 중앙위원회 무역시찰단이라는 명찰을 달고 열차에 올랐습니다. 신의주까지는 420km, 약 6시간 거리였습니다. 객차 안은 답답했습니다. 낡은 좌석에서 먼지 냄새가 났어요. 창밖으로 평양이 점점 멀어졌습니다. 대동강, 개선문, 주체사상탑. 제가 23년간 살아온 모든 것이 뒤로 사라졌습니다. 가방 검사합니다. 출발한 지 1시간쯤 지났을 때 보위부 검열관이 객차에 들어왔습니다. 30대 중반쯤 되어 보이는 남자, 눈빛이 날카로웠어요. 제 심장이 미친 듯이 뛰었습니다. 신분증과 출장 허가서 제출하십시오. 아버지가 서류 뭉치를 건넸습니다. 검열관은 천천히 서류를 들춰봤습니다. 제 손은 무릎 위에서 떨리고 있었어요. 여동생 소연이는 창밖만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김성진 동무 가족 동반 출장이십니까? 네. 무역 협상의 통역과 보조 인력이 필요해서입니다. 딸들이 무역에 무슨 도움이 됩니까? 긴장의 순간이었습니다. 아버지는 침착하게 대답했습니다. 큰딸은 국제정치학과 학생입니다. 중국어도 능통하고요. 작은 딸은 통계자료 정리를 맡을 겁니다. 검열관은 저를 빤히 쳐다봤습니다. 저는 고개를 숙였어요. 그의 시선이 제 가방으로 향했습니다. 가방 열어보십시오. 손이 떨려 지퍼를 제대로 열지 못했습니다. 가방 안엔 옷 2벌, 세면도구, 수첩만 있었어요. 검열관은 수첩을 펼쳐봤습니다. 다행히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됐습니다. 검열관이 다음 칸으로 넘어갔습니다. 저는 그제야 숨을 쉴 수 있었어요. 어머니는 눈을 감고 기도하듯 입술을 움직였습니다. 밤 11시 신의주역 도착. 압록강이 바로 앞이었습니다. 하지만 진짜 관문은 이제부터였어요. 세관 검사가 남아 있었습니다. 세관 건물은 차갑고 음침했습니다. 형광등이 깜빡거렸어요. 40대 여성 검사관이 우리를 맞았습니다. 짐 전부 열어보십시오. 하나도 빠짐없이 4개의 가방이 검사대 위에 펼쳐졌습니다. 검사관은 옷가지 하나하나를 들춰봤어요. 그때였습니다. 이건 뭡니까? 검사관이 여동생 소연이 가방에서 사진들을 꺼냈습니다. 가족사진 12장. 너무 많았어요. 왜 이렇게 많은 사진을 가져갑니까? 돌아올 생각이 없는 겁니까? 소연이 얼굴이 새하얗게 질렸습니다. 검사관의 눈빛이 의심으로 가득 찼어요. 아버지가 재빨리 나섰습니다. 중국 동포 친척들에게 보여주려고 합니다. 우리 가족이 얼마나 행복하게 사는지. 친척이요? 네,
단둥에 고모부가 계십니다. 아버지는 주머니에서 봉투 하나를 꺼내 검사대 옆에 슬쩍 놓았습니다. 미화 500달러가 들어 있었어요. 검사관은 봉투를 흘끗 보더니 사진들을 가방에 다시 넣었습니다. 통과입니다. 가십시오. 새벽 1시 우리는 압록강 철교를 걸어서 건넜습니다. 영하 5도의 차가운 바람이 얼굴을 때렸어요. 발밑으로 얼어붙은 강이 보였습니다. 철교 중간쯤 왔을 때 저는 뒤를 돌아봤습니다. 북한 땅이 점점 멀어졌습니다. 우리는 이미 반역자였습니다. 새벽 2시 중국 단둥. 압록강을 건넌 우리를 기다린 건 브로커 왕밍후이였습니다. 50대 중반의 뚱뚱한 남자, 담배 냄새가 진동했어요. 김동무 가족이십니까? 따라오십시오. 우리는 낡은 봉고차에 실려 단둥 외곽의 허름한 여관으로 갔습니다. 축축한 방, 곰팡이 냄새가 났어요. 왕밍후이가 손을 내밀었습니다. 돈부터 주십시오. 아버지가 가방에서 달러 뭉치를 꺼냈습니다. 3만 달러 전부였어요. 왕밍후이는 돈을 세더니 비웃었습니다. 이게 다요? 4만 5천 달러라고 했잖습니까? 전화로는 4만 달러라고. 상황이 바뀌었소. 북한 보위부가 당신네 수배령을 내렸어요. 위험 부담이 커졌다고. 5천 달러 더 안 주면 지금 당장 북한 공안에 신고하겠소. 아버지 얼굴이 굳었습니다. 어머니는 왕밍후이 앞에 무릎을 꿇었어요. 제발 좀 도와주십시오. 우리 딸들만이라도. 눈물로 안 돼요. 돈 없으면 못 갑니다. 결국 아버지는 당 기밀 USB를 건넸습니다. 거기엔 북한 군사시설 정보가 담겨 있었어요. 배신자에서 반역자가 되는 순간이었습니다. 좋아요. 일주일만 여기서 기다리시오. 하지만 일주일이 한 달이 되었습니다. 왕밍후이는 핑계만 댔어요. 공안 단속이 심해서 루트가 막혀서 우리는 그 축축한 방에서 30일을 보냈습니다. 돈이 떨어지자 아버지는 중국 교포 식당에서 설거지를 했어요. 당 중앙위원회 부장이 기름때 묻은 접시를 닦았습니다. 어머니는 옷 공장에서 재봉일을 했고요. 엄마 손가락에서 피나요. 소연이가 어머니 손을 잡고 울었습니다. 재봉틀 바늘에 찔린 상처가 10군데가 넘었어요. 괜찮아. 우리 소연이 대학 보낼 거야. 어머니는 웃으며 말했지만 눈에는 눈물이 고였습니다. 4월 28일 밤 더 큰 위기가 왔습니다. 중국 공안이 우리 여관을 단속했어요. 저희는 화장실 창문으로 탈출했습니다. 밤거리를 1시간 동안 뛰었어요. 숨을 곳도 없었습니다. 결국 조선족 교회 지하실에 숨었습니다. 목사님이 우리를 받아줬어요. 일주일만 계세요. 그 이상은 위험합니다. 지하실은 어둡고 좁았습니다. 4명이 누우면 다리를 펼 수도 없었어요. 하루 2끼 주먹밥으로 버텼습니다. 어느 날 밤 저는 주머니에서 USB를 꺼냈습니다. 그 작은 USB. 이것 때문에 이 모든 일이 시작됐어요. 이게 이렇게 큰 죄였나? 아버지가 제 어깨를 감싸 안았습니다. 소희야, 죄가 아니야. 진실을 아는 게 어떻게 죄겠니? 하지만 우리 가족이 이렇게. 그래도 살아있잖니. 함께 있잖니. 수용소에 끌려갔다면 이미 죽었을 거야. 5월 초 왕밍후이가 연락을 해왔습니다. 라오스 루트를 찾았소. 하지만 정글을 사흘간 걸어야 하오. 각오하시오. 지옥에서 또 다른 지옥으로. 하지만 우리는 선택지가 없었습니다. 5월 12일 새벽 4시 우리는 중국 윈난성 국경 마을에 도착했습니다. 왕밍후이가 소개한 라오스인 가이드폰이 우리를 기다리고 있었어요. 28살쯤 되어 보이는 마른 남자였습니다. 국경까지 트럭으로 2시간,
거기서부터 걸어서 사흘입니다. 절대 뒤처지면 안 됩니다. 트럭은 비포장도로를 달렸습니다. 흔들림이 심해 속이 메스거웠어요. 새벽 6시 트럭이 멈췄습니다. 앞에는 울창한 정글이 펼쳐져 있었습니다. 여기서부터 걷습니다. 하루 10시간씩 사흘. 정글 속은 습하고 더웠습니다. 20분만 걸어도 온몸이 땀으로 흠뻑 젖었어요. 나무 뿌리에 걸려 넘어지고 가시에 긁혔습니다. 모기떼가 몰려들었어요. 첫째 날 밤 우리는 나무 아래서 잤습니다. 땅은 축축하고 벌레들이 기어다녔어요. 소연이는 무서워서 잠을 이루지 못했습니다. 언니, 뱀 나오면 어떡해? 괜찮아. 내가 지켜줄게. 저는 여동생을 꼭 안고 잤습니다. 하지만 저도 두려웠어요. 둘째 날 오후 3시 소연이가 쓰러졌습니다. 언니, 어지러워. 이마를 짚어보니 뜨겁게 달아올라 있었습니다. 고열이었어요. 40도는 넘어 보였습니다. 물 좀 주세요. 제발. 하지만 식수도 거의 떨어진 상태였습니다. 폰이 냉정하게 말했습니다. 계속 가야 합니다. 여기서 멈추면 다 죽어요. 아버지가 소연이를 업으려 했지만 체력이 바닥난 상태였어요. 결국 제가 여동생을 업었습니다. 언니 무거워. 내려줘. 닥쳐. 너 없으면 나도 못 살아. 18살 소연이는 48kg. 제 등은 30분마다 끊어질 것 같았습니다. 하지만 내려놓을 수 없었어요. 여동생은 제 전부였으니까요. 소희야, 내가 교대할게. 어머니가 나섰지만 저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엄마는 아빠 챙기세요. 전 괜찮아요. 셋째 날 소연이 상태가 더 나빠졌습니다. 의식이 몽롱했어요. 언니, 나 평양 가고 싶어. 우리 학교 가고 싶어. 조금만 참아. 곧 병원 갈 거야. 눈물이 났지만 참았습니다. 지금 무너지면 안 됐어요. 5월 15일 오후 5시 드디어 정글을 벗어났습니다. 멀리 라오스 마을이 보였어요. 우리는 그 자리에 주저앉았습니다. 폰이 택시를 불렀습니다. 비엔티앙까지 6시간. 차 안에서 소연이는 계속 헛소리를 했어요. 엄마, 물. 어머니는 소연이 이마에 젖은 수건을 올리고 울었습니다. 우리 소연이 조금만 참아. 거의 다 왔어. 밤 11시 비엔티안 시내. 한국 대사관은 이미 문을 닫았습니다. 우리는 대사관 정문 앞에서 밤을 새웠어요. 새벽이 오기만을 기다렸습니다. 5월 16일 오전 9시 대사관 문이 열렸습니다. 우리는 비틀거리며 안으로 들어갔어요. 저희는 북한에서 왔습니다. 망명 신청합니다. 직원이 놀란 표정으로 우리를 봤습니다. 넷 다 누더기 같았으니까요. 일단 병원부터 가셔야겠습니다. 소연이는 즉시 병원으로 실려갔습니다. 댕기열이었어요. 하루만 늦었어도 위험했다고 했습니다. 저는 대사관 의자에 앉아 처음으로 안도의 눈물을 흘렸습니다. 살았습니다. 우리 가족 모두. 2024년 9월 5일 서울 노원구. 하나원 교육을 마친 우리 가족은 정부 지원 아파트 13평에 입주했습니다. 좁았지만 우리만의 공간이었어요. 처음으로 진짜 집이 생긴 것 같았습니다. 하지만 자유는 생각보다 무거웠습니다. 저는 대학 편입시험을 준비했어요. 하지만 도서관에서 책을 펼칠 때마다 시선이 느껴졌습니다. 제 탈북자래. 어떻게 알아? 말투 들어봐. 억양이 이상하잖아. 속삭이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저는 책을 덮고 도서관을 나왔어요. 집으로 돌아와 거울을 봤습니다. 똑같은 한국인인데 왜 저는 다른 걸까요? 아버지는 더 힘들었습니다. 국정원 조사가 석 달간 계속됐어요.
당 중앙위원회 부장 출신이라는 게 오히려 독이 됐습니다. 김성진 씨, 북한에서 숙청에 관여한 적 있습니까? 아니요, 없습니다. 하지만 조직 지도부 부장이셨잖습니까? 정말 모르셨습니까? 신문은 가혹했습니다. 아버지는 집에 돌아오면 말이 없었어요. 53살 한때 권력의 중심에 있던 사람이 이제는 아무것도 아니었습니다. 여보, 편의점 알바라도 구해볼까요? 아버지가 어느 날 말했습니다. 어머니는 고개를 끄덕였어요. 뭐라도 해야죠. 우리 딸들 대학 보내야 하잖아요. 하지만 면접마다 떨어졌습니다. 50대 탈북자, 남성, 경력은 쓸모없었어요. 북한 당 간부 출신이라는 게 오히려 거부감만 샀습니다. 어머니는 식당에 취직했습니다. 하지만 일주일 만에 잘렸어요. 미안한데 손님들이 억양 때문에 불편해한대요. 평양예술단 수석 성악가였던 어머니는 그날 밤 혼자 울었습니다. 소연이만 적응이 빨랐어요. 대안학교에서 검정고시를 준비했습니다. 친구들도 사귀고 웃음도 되찾았어요. 언니, 여기 사람들 진짜 친절해. 나한테 북한 이야기 물어봐도 진심으로 궁금해하는 거야. 그래도 누군가는 적응하고 있다는 게 다행이었습니다. 10월 어느 날 밤 저는 서랍에서 USB를 꺼냈습니다. 그 검은색 USB. 모든 일의 시작이었죠. 노트북에 꽂아 영상을 다시 봤습니다. 서울올림픽, 명동거리, 슈퍼마켓. 이제는 제가 그 영상 속에 살고 있었어요. 하지만 영상처럼 화려하지는 않았습니다. 자유가 있었지만 외로웠고 기회가 있었지만 차별도 있었어요. 언니 뭐해? 소연이가 방에 들어왔습니다. 제 노트북 화면을 보더니 눈이 커졌어요. 그 USB잖아. 아직 갖고 있었어? 응. 버릴 수가 없더라. 소연이가 제 옆에 앉았습니다. 언니, 오늘 학교에서 북한 인권 동아리 소개받았어. 거기서 USB를 북한에 보내는 프로젝트를 한대. 풍선에 매달아서 USB를? 응. 우리가 받았던 것처럼 북한 사람들도 진실을 알 권리가 있잖아. 언니, 우리도 해볼까? 그 순간 깨달았습니다. 이 USB는 저를 구했어요. 이제는 제가 다른 사람을 구할 차례였습니다. 그래, 해보자. 우리가 받은 자유를 이제 나눠주는 거야. 창밖으로 서울 야경이 빛나고 있었습니다. 어둠 속에서도 빛은 있었습니다. 2025년 12월 23일, 탈북 1년 7개월째. 저는 서울 마포구 한 작은 사무실에 있었습니다. USB 북송 프로젝트 NGO 단체였어요. 책상 위엔 검은색 USB가 500개 쌓여 있었습니다. 소희 씨, 이번 주에 200개를 보냅니다. 대형 풍선 20개에 나눠 담을 거예요. 단체 대표님이 말했습니다. 저는 USB 하나를 집어들었어요. 8GB. 은혜가 줬던 그것과 똑같았습니다. 안에는 나만의 일상이 담겨 있었어요. 편의점, 지하철, 대학 캠퍼스, 자유롭게 웃는 사람들, 그리고 탈북민 인터뷰 영상도 있었습니다. 제 인터뷰도 들어 있었어요. 제 이름은 김소희입니다. 23살 때 USB 하나가 제 인생을 바꿨습니다. 그 안에는 진실이 있었어요. 여러분도 알 권리가 있습니다. 저는 USB를 상자에 담으며 북쪽을 생각했습니다. 은혜는 지금 어디 있을까요? 혹시 살아 있을까요? 아니면 저를 고발한 대가로 상을 받았을까요? 은혜야, 내가 준 그 USB가 나를 여기까지 데려왔어. 이제 내가 다른 사람들을 깨울게. 그날 저녁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거실에는 가족이 모여 있었어요. 아버지는 탈북민 정착 상담사로 일하고 계셨습니다. 50대 탈북민들의 멘토가 되어주셨죠. 오늘 새로 온 분이 당 간부 출신이셨어.
나처럼 죄책감에 시달리시더라고. 내가 해줄 수 있는 말이 있어서 다행이야. 어머니는 작은 반찬 가게를 운영했습니다. 탈북민 아주머니들과 함께 북한식 음식을 팔았어요. 오늘 매출이 30만 원이야. 소연이 대학 등록금 조금씩 모으고 있어. 소연이는 대학 합격 통지서를 받았습니다. 사회복지학과, 꿈은 탈북 청소년 상담사였어요. 언니, 나도 언니처럼 할 거야. 우리가 받은 도움을 이제 나눠주는 거지? 저는 동생을 껴안았습니다. 그래, 우리 소연이 정말 많이 컸다. 밤 11시, 저는 창가에 섰습니다. 서울 야경이 반짝였어요. 저 멀리 북쪽을 향해 고개를 숙였습니다. 은혜야, 정미야, 그리고 평양의 친구들. 언젠가 너희도 이 자유를 느낄 수 있기를 바라. 주머니에서 USB를 꺼냈습니다. 8GB 안에 담긴 진실. 이것이 제 무기였습니다. 내일 새벽 파주 DMZ 근처에서 풍선을 날립니다. 바람이 북쪽으로 불 거예요. 500개의 USB가 평양 하늘에 떨어질 겁니다. 누군가는 그걸 주울 거예요. 그리고 제가 겪었던 그 충격을 느낄 겁니다. 한 개의 USB가 한 가족을 살렸습니다. 이제 수천 개의 USB가 수천 가족을 깨울 거예요. 창밖으로 새벽이 밝아오고 있었습니다. 자유의 아침이었습니다. 여러분이라면 어떤 선택을 하셨을까요? 가족을 지키기 위해, 진실을 위해, 자유를 위해. 소희의 이야기가 여러분께 어떤 의미로 다가왔는지 댓글로 남겨주세요. 구독과 좋아요는 더 많은 이야기를 전하는 힘이 됩니다.